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유통산업을 사실은 산업연구원에서 3년 전에 입사해가지고 산업연구원에서 3년 동안 배운 유통산업 분석을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요. 지금 꽤 기간은 됐는데, 지난 이제 24년이네요. 24년 정도의 그 타임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한국의 유통산업을 이제 지켜보면은 정말 한골 탈퇴할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가 이제 여러분들 다 느끼시잖아요. 전통시장에서 지금 이제 라이브 커머스까지 이제 굉장한 이제 산업의 발전을 겪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토론에서 5가지 꼭지 5가지 사항으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 올해 사실은 진정한 21세기가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00년 전에 돌아가 보니까 스페인 독감 1918년 때문에 진정한 20세기도 사실은 1920년 이후에 시작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생산자 개념, 소비자 개념 그러는데 진정한 이제 세기 변화는 올해가 시작이다. 그런 정도의 이제 굉장히 보텀업적인 변화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이고 있고요.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 없는 리플렉션 포인트인데, 98년 IMF 경제위기로 시장이 2.0으로 변해서 차별화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었고요. 2016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2016년에 이제 30에서 54세 인구가 한국에 줄면서 2016년이 저는 전략적 변곡점 2번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별화가 된다 손 치더라도 시장에서 그냥 윤리가 어긋나면 아웃이다 이런. 그러니까 남양 유업하고 매일 유업 사례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2016년을 상당히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도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또 2020년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이제는 디지털 생존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2020년 이후에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에 디지털로 적응 못하는 베이비 부머 그리고 위의 세대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시장도 상당히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언택 비즈니스가 상당히 성장하고, 경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코노미스트에 얘기하는 90% 이코노미가 당분간 지속된다. 그래서 프리비어스 피크로 돌아가려면 우리 3년에서 5년은 걸린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작년에 브랜드 파이낸스라고 하는 기관에서 여기 국가 브랜드 9등에 올랐거든요. 이거는 랭킹 발표 이후에 처음인데 탑10 국가가 됐고요. 사실은 브랜드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지금 수출 5등 해서 탑10 안에 들어가는 랭킹이 많이 보이고, 특히 기생충 등등에서 소프트웨어 면에서는 한국이 상당히 지금 탑3 정도의 위상을 갖게 돼서 21세기는 한국이 세계 탑10 국가로 시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업 윤리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2016년 이후에 사실은 이제 30에서 54세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는 거는 다운사이징 마켓, 인구, 데모그래픽 오너스 시장이 시작됐는데, 한국이. 그러는 와중에 코비드 사태 같은 게 벌어지면서 디지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베이비 부머가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거의 이제 소비 시장에서는 베이비 부머는 상당히 무시당하는 세력으로 가고 있고요. 밀레니얼 세대와 MZ 세대가 이제, 밀레니얼은 1980년부터 94년에 출생. 우리는 이제 마케팅에서 세대는 15년 단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머는 15년, 그러니까 1950년부터 64년 출생자들이고요. 65년부터 79년 출생자가 X세대라고 그러는데, X세대는 이제 베이비 부머 형님들을 쫓아서 한국에서 그냥 계속 산업화 시대 세력이고, 80년부터 이제 94년 출생자를 밀레니얼 Z는 95년부터 2000년 출생자라고 일단 간단하게 15년 간격으로 60년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베이비 부머와 밀레니얼 Z 세대를 중심으로 소비자 권력이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제 MZ 세대를 충족시키는 기업이 앞으로 30년 생존하는 거지, 베이비 부머를 충족시키는 할리 데이비슨 같은 회사들은 주가가 지금 거의 박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수요가 계속 줄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과 유튜브 사용으로 1인 미디어 시대가 시작돼서 굉장한 위험 요인이 커졌습니다. 근데 이해관계자들을 이제 만족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대기업은 100가지 위험, 중소기업은 10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 사회로 세상이 지금 갔기 때문에, 회장님이 기업 경영은 굉장히 잘하더라도 앞에 있는 기사를 발로 차면은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놀라운 이제 위험 사회가 되는 거죠. 윤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투명 ESG라고 하는 게 요새 또 이제 투자업계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 컨셉인데 ESG에서 또 굉장히 잘해야 된다. 60페이지 넘어가면요. 세 번째는 이제 비대면 원격 사유로 이전인데 제가 이제 이 6개 가지고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분 만에 말씀드리면 언택 라이프스타일, 구독 경제. 사실은 아마존도 이제 120불을 내고 1년간 구독하는 그런 아마존 프라임 구독 모델이거든요. 넷플릭스. 요새 이제 이번 2020년 들어와서 주가가 2배 이상 뛰는 회사들은 전부 다 구독 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O4 서비스는 오프라인 매장이 아까 우리 강 대표님이 2대 그 CU 요새 이제 세븐일레븐 매장은 우리나라에 40개 정도 지금 이제 무인 매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O4 매장이에요. 그런 걸 O4 온라인 for 오프라인. O4를 하는 기업들이 오프라인의 반격이 시작됐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O2에서 O4 뭐 이런 라스트 마일 배송 전쟁.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새벽 배송 이제 전 세계에서 11시 59분에 스마트폰으로 주문해서 새벽 6시에 6시간 만에 집 앞에 배송받는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라는 거죠. 라스트 마일 배송 전쟁 한국이 벌어지고 있고요. 풀필먼트 서비스는 물류 서비스가 IT를 만나서 지금 이제 그 주문부터 픽업, 배송에까지 풀 라인을 이제 물류의 개념이 좀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 유통과 물류의 경계도 없어졌고 그 풀필먼트도 아마존이 2006년부터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 1번 정리하면 네 번째 가세요. 코세페 여기 우리 유통산업 과장님 와 계시니까 과장님이 아니라 산업 과장님 유통산업과에서 하는 이제 코세페라는 우리 한국 행사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국가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해서 한국 코세페도 그 잘하면은 온라인 시장에 온라인을 통해서 글로벌 쇼핑 축제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산업 간 경계가 이제 상당히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 유통업은 IT 산업이자 관광 산업이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체험과 문화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온라인에서는 그냥 필수품을 신선식품파에서 생활 필수품을 쇼핑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21세기 2020년 올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 강석구입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전문가 같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 패널뿐만 아니라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전문가 같고요. 저도 좀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 박사님이 지금 의사신데 산업 현상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이전부터 진행되어 디지털 전환 속도가 앞으로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유망업종 그리고 좀 취약업종 지적을 해주셨고요. 제가 발제문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이제 중국 경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디지털 르네상스를 주도하고 금융에서 디지털 화폐 사용이 확대되면서 중국 경제의 역할 확대된다고 언급하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게 중국이 실물과 금융에서 다 같이 영향력이 커질 경우에 미중 패권 전쟁이 좀 더 가속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좀 저희로서는 좀 달갑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미중 분쟁이 그동안에 4차 산업혁명 주도권 싸움이었는데 거기 만약에 금융 부분에서도 이제 중국이 역할을 강화한다면은 과연 미국이 달러의 어떤 기축통화 지위를 중국에 내주려 할 것인가 그 부분 굉장히 더 격화된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또 이제 미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제 그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동맹국과의 공조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안보는 미국 그리고 경제는 이제 중국 그러니까 안미 경중 정책 기조 유지했는데 이걸 앞으로 이제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선택의 순간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논의가 확대될 것이고, 그리고 바이든 정부 출범하게 되면 이런 그 이슈, 가속 페달 밟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어떤 마켓 쉐어도 1위고, 그리고 공정 기술도 이미 뭐 세계 최고입니다. 공정 기술은 TSMC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공정 기술이 이미 이제 미세한 공정이 나노급으로 보는데 한 단위로 내려와서 이게 달성을 했고요. 사실상은 삼성전자가 먼저 기술적으로는 성취를 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중에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거기 10공정, 그 나노 10 밑으로는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이번에 인텔 같은 경우에 이제 메모리 분야에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실상은 거기 싸움이 반도체 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그 시장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첨단 제조업 위주로 미국 내 공급망, 미국인에 의해서 미국 근로자에 의해서 미국 내 제조를 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국내의 어떤 첨단 산업까지 미국의 그 어떤 가치 사출 체계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산업의 기반 자체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좀 우려도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이 마켓 셰어가 높지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는 인텔이 제일 먼저 개발했고 디램을 그 이후에 기술적으로 낸드도 인텔이 했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뺏기면서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낸드 메모리를 이제 한국 SK에 팔고 미국으로 이제 복귀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인텔이 그냥 이걸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인텔이 새로운 기술 경로를 지금 찾고 있다고 그러는데 디램과 낸드의 장점을 결합한 옵테인이라는 새로운 반도체 기술입니다. 이거는 이 디램의 장점, 낸드의 장점. 반대로 얘기하면 물론 디램보다 못한 부분도 있는데, 옵테인이 이제 지금 가격이나 기술적으로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지만, 만약에 미국에 이게 가치 사슬 체계가 미국 중심으로 가고, 미국 내에서 이게, 인텔의 어떤 비중이 높아질 경우에, 이 마켓 셰어가 옵테인에 대한 어떤 시장이 주목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뭐 삼성이나 있는 부분도 이런 시장 변화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존 메모리에 집중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발제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2023년을 이제 내연기관차의 어떤 총 소유 비용을 초과할 것이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제 전기차가 더 쌀 것이다. 2023년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폭발적으로 전기차가 이제 수요가 늘 것이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대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렇지만 아까 언급도 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테슬라가 거기 잠재적인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가치 사슬 수직 계열화되어 있고 외부 조달하고 이런 구조가 원가 절감 차원에서는 익숙한 구조지만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가치 사슬 자체를 자체 내서 하겠다는 그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도 이 일환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기존의 그 LG나 SK의 배터리 부분도 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1분 내로 마무리. 예.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탄소 중립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강화될 것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제조업이 많은 상황에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그동안에 이제 탄소 중립은 이제 발전이 이제 CO2를 가장 많이 이제 배출했고, 그게 또 줄이기 쉽기 때문에 발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술, R&D 많이 했고, 상당히 기술 축적이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세계적으로. 그런데 2030년 이후부터는 산업 분야에서 거기 CO2 배출이 가장 비중이 많은 걸로 돼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공정 과정에서 생기는 CO2를 줄이는 기술은 상당히 이제 축적하기가 어렵다는 지금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 R&D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성장률이 우리가 올해 선방했고 내년에 2.8%, 사년은 2.8%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많이 된 것 같지만 2009년 작년 기준으로 베이스로 따지면 내년 성장률은 실제로는 1.5%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이제 경제 주체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여전히 느리게 성장하는구나. 잠재 성장률이 우리가 한 2.5% 보기 때문에 그 밑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올해 한계 기업도 많이 늘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 건데, 이 부분을 재정으로 막 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재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 어떤 산업의 구조 재편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제가 시간에 없어서 서비스업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혹시 기회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연구원의 조철입니다. 방금 이제 우리 강 교수님이 발표하실 때 옆에서 우리 서 교수님이 저한테 강 교수님이 산업연구원 원장으로 오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산업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요즘에 이제 이 산업에 대한 산업 정책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그 산업 정책이나 산업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 주로 이제 앞으로 과연 어떤 산업 이런 거,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문제, 어떤 산업에 대한 문제를 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어떤 산업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그것보다는 어떻게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토론문들도 보면은 지금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셨던 어떤 사람이 뜰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하락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 위기의 시대, 특히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그런 것들을 유발을 했지만은 기타 이제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중국의 부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간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기업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그 위협이고 그랬던 부분들인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이제 명확해지는 차원이고 사실 이제 내년도 경제에 대해서 2.8% 그래서 사실은 올해 감소되는 것보다는 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특히 이제 제조업 분야에 저희들이 방금 우리 김동훈 원장님도 설명한 이제 그 보고서도 있지만은 이제 내년도 경제 전망을 하고 하는데 제조업 분야는 사실은 그 2019년 수준을 좀 회복하기도 좀 힘들 거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산업들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 위기라는 부분들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게 그 일반적인 생각이고, 이제 그걸 위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정부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우리 현재 기업들을 유지해주고 고용이나 기타 이제 예를 들어서 부품 조달 체제나 이런 것들을 유지해 주는 게 앞으로 이제 회복기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잘 대응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나 그 전에 4차 산업혁명이나 미중 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GVC가 바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GVC 중에서도 이제 부품 조달이나 이런 것 같은 어떤 공급 사슬 쪽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부분에서 리쇼링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하고 우리하고는 입장이 굉장히 좀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해외 생산을 해야 되고, 오히려 세계 전체적으로 리쇼링이 강화되면은 우리는 오히려 더 해외에 더 많이 나가야 되는, 그래서 글로벌 어떤 밸류체인을 더 확대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어떤 글로벌 밸류체인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잘 구상할 것인지, 그런 기업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우리한테 가장 큰 도전은 1차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에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국과의 어떤 경쟁 상황이 이제 굉장히 이제 심화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의 역할이 변하면서 또 우리의 생산 기지도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작년에 이제 발생했던 그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은 한쪽 측면에서는 우리한테 도전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또 기회이기도 한 측면들도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은 중국의 부상의 문제라든지 일본의 수출 규제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저는 생각하기에 두 가지 이제 큰 전략으로 생각하고,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2차 전지 이 부분을 뭐 교수님도 이제 언급을 많이 하셨지만은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 수요가 이제 급속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서 사실 우리가 일정 정도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세트 부분을 만드는 거는 세계 선두주자로 있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나 장비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굉장히 부족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중국이랑 어떤 초격차 전략을 키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산업들은 우리가 뭐 세계 5위권 안에 이제 드는 조선, 뭐 자동차, 뭐 기타 등등 이런 가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면서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이나 뭐 품질이나 이런 단순한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뭐 어떤 차이를 나타내기나 하는 것들은 상당히 힘든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차별화하는 전략, 융복합을 통해서 차별화. 그래서 그 제품 자체를 똑같은 개념이지만 제품 자체를 계속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특히 이제 다른 기술이나 뭐 심지어는 문화나 이런 부분들까지 결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좀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 부분인데 코로나 시대에 관련돼서는 4차 산업혁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했던 게 신형 인프라 전략이고, 우리는 지금 이제 그 뭐 한국형 뉴딜 해가지고 디지털 인프라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구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어떤 그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IT 강국이 된 것도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뭐 IT 버블을 할 정도로 IT 인프라를 많이 깔았고, 그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쳤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기업이 어떤 제품을 한국에서 많이 만드느냐가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 특히 이제 신산업 많이 하는데, 신산업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기존 산업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화하느냐가 신산업이 되는 게 대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신산업이라 할지라도 그게 국내에서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전기자동차 전기도 많이 얘기하지만은 전기자동차의 조립 과정은 사실은 이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그 단순히 조립만 한국에서 많이 하면은 한국이 그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그걸 갖다 전기자동차를 제대로 만드는 게,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R&D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책적으로 생각할 때에 GVC 관념에서 사실은 앞으로는 이 R&D 부분들을 굉장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R&D 부분에 우리가 뭐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여기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한국 GM을 포기를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R&D 부분이고, 그다음 현대자동차도 사실은 R&D 부분이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GVC를 고려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소재 부품 장비 이쪽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융복합을 잘해가지고 뭐 가전이나 이런 데서 프리미엄 가전, 요즘에 LG가 이제 얼마나 프리미엄 가전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런 어떤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걸 하려면은 굉장히 그 노동 체제나 인력 체제가 좀 유연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이제 노동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직돼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해 나가야 되고,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나 코로나 이후 시대에 좀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강건욱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조철 박사님, 서영구 교수님 주신 말씀 위주로 제가 정부의 어떤 방향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앞으로도 우리 여러 가지 이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기타 우리 패널리스트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 정부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고민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여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 교수님이 잘 진단해 주셨는데, 이 코로나라는 게 지금 주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코로나라는 게 제가 어떤 아티클을 읽었는데,
동굴 속에 지금 이 미지의 바이러스가 50만 개에서 80만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 인류하고 접촉하지 않은. 예. 근데 그 얘기는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앞으로 또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의 이 보건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생활까지 그리고 인류의 어떤 문명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산업 정책이 이제 감염병까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게 정말 상당한 임팩트를 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정책의 여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미국 대선 결과가 얼마 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넷제로라는 이 탄소 중립 사회로 나가는 어떤 그런 방향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그 여건 변화들 우리 산업 정책에 좀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뭐 많은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토픽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강 교수님께서 한국 경제가 비교적 선방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해외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어떤 경제 성장률 전망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숫자로 나타난 것은 올해만 보더라도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마이너스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좋고요. 그걸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나라구나. 한때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국도 이제 제조업은 좀 그만하고 서비스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물론 필요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잘하는 걸 버리고 나서 새로운 걸 하는 거는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잘하는 거는 끝까지 계속 유지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혁신을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잘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되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것과 연결시켜서 아까 조철 박사님이 리쇼어링 얘기해 주시고 또 GBC 재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일부 우리가 스몰 이코노미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생산기지라든지 시장을 구축하는 목적에서 나가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제조업 기반을 좀 더 우리의 장점으로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조 기반을 유지하면서 또 거기에서 혁신을 하고 거기에서 디자인과 R&D라는 어떤 그런 고부가가치 기능을 접목을 시키는 것이 제조와 R&D, 산업의 밸류체인을 또 완성하는 방법일 것 같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 지금 실리콘밸리하고 러스트벨트가 이렇게 분리가 됐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조업을 해외로 이전을 하면서 실리콘밸리의 혁신 역량이 러스트벨트로 이전되지 못했다. 그런 어떤 반면 교사를 봤을 때 우리도 이 제조업의 역량과 국내의 R&D나 디자인 그런 다른 이노베이션 역량을 좀 결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K-뷰티가 있고요. 여러 가지 유망산업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망산업, 신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산업정책의 가장 큰 지금 주제입니다. 빅3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빅3는 이제 우리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그렇습니다. 우리 강 교수님 바이오 쪽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빅3 신산업뿐만 아니라 아까 언급하신 K-뷰티, 화장품 산업이죠. 이 K-뷰티 산업도 우리 비대면 벤처기업들,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지금 해외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정부도 다양한 마케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코세페 이 행사 차원에서도 이 K-뷰티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코세페 차원에서 온라인 한류 박람회라는 걸 개최를 했습니다. 신남방 지역에 한 15만 명의 시청자가 우리 상품의 어떤 마케팅 행사를 지켜봤고요. 그래서 15만 명이라는 잠재적인 어떤 소비자도 확보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인데요. 유통은 다양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산업이고요. 정부의 지금 정책 방향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유통 물류 확보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유통 물류 같은 경우는 이제 풀필먼트라고 다 아실 텐데요. 이 신속한 어떤 물류 시스템을 지원해주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그런 데 이제 방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운송도 중요한 산업이고요. 미래차 전략 지금 아주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급도 늘리고 인프라도 늘리고 가격은 낮추고 또 기술은 개발하고 규제는 줄이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로봇 산업도 마찬가지로 연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물류 로봇이라든지 작업 현장을 개선한다든지 또 돌봄이라든지 사회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중요한데요. LG나 삼성 우리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계속 잘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을 높이고 용량은 또 늘리고 거리는 늘리고 가격은 줄이는 그런 기술 개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배터리 리스라고 해서요. 그 차량 가격, 전기차 가격의 인하의 가장 핵심이 배터리 가격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리스를 해서 소비자는 싼 가격에 전기차를 살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지금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참 할 말이 많은 분야인데요. 지금 탄소 제로 시대가 되면서 에너지와 산업이 계속 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에너지의 어떤 그 사용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고려해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상류 산업은 없지만 정유 산업이라는 또 나름대로의 기간 산업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유 산업이라든지 석유화학 산업이 상당한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 철강 산업만 해도 수소 환원 제철이 지금 30년 동안 실험실 기술이거든요. 그다음에 시멘트 산업 같은 경우는 이 시멘트를 굽는 과정 자체에서 이제 화석연료가 소모가 되고 또 CO2가 많이 배출이 되는데 그 철강이나 시멘트 산업이 철강은 사실 거의 산업 안보, 국가 안보 같은 산업이죠. 철강 산업이라는 게 없는 제조업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고 시멘트 산업도 우리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시멘트 산업이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고요. 하지만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지만 이 탈탄소 정말 메가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 지금 상황이 됐고 장기적으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그 민간과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하고 협업하면서 이 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도체도 뭐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저희 정부에서는 일단 메모리 반도체가 저희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 말고 이제 그 소위 아시는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를 디자인하고 또 그 디자인한 반도체를 수탁받아서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죠. 그런 시스템 반도체까지 같이 하는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팹리스라는 중소기업들이 커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팹리스라는 중소기업이 클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또 토양을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엊그제 저희가 장관님 모시고 코로나 시대 산업 전략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산업 구조, 우리의 산업 구조가 바뀌고 혁신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제 동의는 계속 말씀드렸던 디지털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탄소 중립 시대, 기후변화 시대 대응하기 위한 어떤 그린 전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 전환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 두 가지 동인을 우리 산업 구조에 좀 접목을 시켜서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을 꾸준히 추진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일단 우리 제조업, 우리 산업의 활력을 좀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좀 계속 잘하게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빅3 신산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신산업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판 뉴딜 계속 추진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투자를 하실 수 있고 기업들이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들을 정부가 마중물 투자를 해서 계속 만들어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인데요. 연대와 협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조업이 강해지려면 우리 산업 생태계가 강해져야 되고 대기업만 잘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 산업 생태계 내에서 대기업, 그다음에 우리 공급기업인 협력업체들, 그다음에 숙련 인력들, 그다음에 산업 현장의 여러 가지 우리 이 30년, 40년의 노하우를 가진 이 생산 인력들,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 이 산업, 대한민국 산업이 가진 이런 자산들을 유기적으로 묶고 연결시켜서 산업 생태계 경쟁력으로 좀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